자, 이제 거꾸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보겠습니다. 자, 273쪽인데요. 자,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이론적으로 수업하는 거는 세 가지만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운 연평균 수년가하고 현가 회수 기간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년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질문을 이제 세 단계로 해요. 세 단계. 난이도 하, 중, 상 이렇게 세 단계로. 그러면 상은 일단 패스하면 되잖아요. 난이도 하, 중하만 보면 되잖아요. 자, 일단 얘네들의 뜻을 물어요. 뜻. 수년가가 뭐예요? 이렇게. 그럼 수년가는 이렇게 대답해요. 유입 현가합 빼기 유출 현가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로 바꾸어요?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합해요. 현금이 나가요. 그거를 뭐로 바꾸어서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합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지금 돈이 나가죠. 투자할 때 지금 돈이 나가기 때문에 굳이 현재 가치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써놓기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통일시킨다는 점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가는 돈은 현재 가치로 바꾸지 않아도 관계가 없죠. 대부분 지금 나가니까.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유입현가합과 유출현가합을 볼게요. 자, 투자를 하면은 나가는 돈은 얼마가 나가요? 얼마가 나가죠? 네, 나가요. 그럼 들어오는 돈은 매년 이렇게 들어오죠? 매년 이렇게 들어온 거 계산했었잖아요. 5년을 운영하면은 이렇게 5번 들어오죠? 들어오는 돈이 전부 다 뭐를 계산하는가 하면 세후를 계산해요. 세후. 투자자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세후.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이것저것 다 떼고 내 주머니에 나갈 때는 생돈 사억 나가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는 이것저것 다 떼고 들어와야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들을 들어오는 돈들을 세금 내고 들어온 돈들을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1년 후에 들어오는 거는 한 번 나누기 하고 2년 후에 들어오는 거는 2번 나누기 하고 3년 뒤에 들어오는 거는 3번 나누기 4번 나누기 5번 나누기 마지막으로 얘도 나누기 해야 돼요. 처분할 때 들어오는 돈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유입현가합의 뜻이에요. 됐나요? 자, 들어오는 돈을 다 뭐로 바꾼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합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유입현가합에서 뭐를 뺀다? 유출현가합을 뺀다. 나가는 돈을 뺀다 이 말이에요. 자, 내 주머니에서 얼마 나가요? 내 주머니에서 4억 나가죠. 이 4억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10억이 아니에요. 눈은 떠주시고요. 10억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4억하고 비교해요. 왜 그럴까요? 왜 10억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4억하고 비교할까요? 여기가 세후기 때문에 그래요. 세후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했잖아요. 조금 전에. 세전 아니면 세후가 나올 때는 뭐하고 비교해야 된다고? 지분 투자하고 비교한다고. 지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전부 다 세후를 해요. 세후. 세후를 할인한다고요. 그러니까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아시겠어요? 자, 이게 얼마 나간다고요? 4억 나가요. 자, 근데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2년, 3년, 4년 이런 거 다 계산하면은 복잡하니까 지금 저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1년만 투자한다라고 볼게요. 1년만. 1년만 투자하는데 얘가 1년 뒤에 4억 4천이 들어온대요. 4억 4천이. 지금 4억이 나가는데 1년 후에 4억 4천이 들어온대요. 자, 요거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된다고요.
자, 그럴 때 요놈들은 자, 요놈 이 셋 전부 다 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야 돼. 할인율. 할인하니까 할인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셋 다 할인율이 있어야 되는데 요 두 놈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로. 자, 사람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10%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이 투자하는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10%라면 요거를 몇 프로로 할인해야 돼요? 10%로 할인해야 돼요. 그럼 10%로 할인한다는 얘기는 4억 4천만 원을 몇 추로 나눠야 돼요? 1.1로 나눠요. 1 더하기 0.1 해서. 그럼 얼마가 되죠? 딱 4억이 되죠. 나누기를 했더니 딱 4억이 되잖아요. 자, 그럼 빼버리면 뭐가 돼, 이게? 0이 되죠, 0. 할인해서 뺐더니 딱 0이 되죠. 이 소리는 이거 투자할 만하다는 뜻일까요?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게 할인해서 딱 4억이 됐다는 얘기는 이 투자가 전혀 수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할인하기 전에 지금 얼마였어요? 4억 4천이었잖아요. 그 소리는 4억이 투자돼서 4억 4천이 됐다는 얘기는 몇 프로의 수익은 있다는 뜻이에요? 10%의 수익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10%로 딱 할인했더니만 같아진 거죠. 그 소리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만족이 된다 이 뜻이에요. 더 남는 것은 없어요. 더 남는 건 없지만 뭐는 만족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만족은 된 거예요. 그러면 한다 안 한다? 한다요. 여기가 기준이 돼요. 여기가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은 좋은 거고 0보다 크면은 만족하고도 남는다는 뜻이고 딱 0이 되면은 요구 수익률만 만족이 된다는 뜻이고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설명은 좀 어렵지만 이제 대답하기는 쉬워요. 순영가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데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인데 의사결정 기준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채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면은 난이도 중하가 여기를 순영가가 0보다 작으면 채택한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여기를 유출평가합에서 유입평가합을 뺀 것을 말한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순영가는 유입평가합에서 유출평가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문제 수준이 높은 건 아니죠. 이게 문제 수준이 높아요 지금? 이렇게 자리 바꿔서 틀린 질문 만드는 게 문제 수준이 높은 건 아니라고요.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묻는가 하면 유입현금 흐름의 미래가치에서 유출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차감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틀렸다면 이게 현재가치라고 해야 되는데 미래가치라고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질문의 수준이 결코 안 높죠? 너무 낮아서 틀리나? 더 높은 수준을 질문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낮은 수준을 질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바꿔서 질문하거나 현재가치 자리에다가 미래가치를 넣거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해야 되는데 0보다 작으면 채택한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알면 웬만한 거 맞춘다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뭐냐? 수익성 지수는 유입평가합 나누기 그 다음에 유출평가합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할인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유입평가합 여기도 유입평가합 유출평가합 여기도 유출평가합. 차이점은 빼기가 아니고 나누기예요. 그러면은 위가 0이 될 때는 아래가 뭐가 되겠어요? 위가 0이 될 때는 아래가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위가 0이라는 얘기는 이 숫자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래가 이 숫자 같으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위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인데 아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틀린다.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그럼 틀린다 이 말이에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 이 시험에 한 7, 80%는 그렇게 물어요. 7, 80%. 거의 80% 가까이 가. 자, 안 어렵죠? 이럴 때는 그냥 예의상 대답해 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내부 수익률이 뭐냐? 내부 수익률은 지난주에 복습할 때 아까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같은 거라 그랬죠.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 안 했나요? 앞에 위험과 수익에서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렇게 비교해요. 근데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이렇게 비교해요. 이렇게. 얘하고 얘는 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데 여기서는 유독 기대 수익률이라 안 쓰고 뭐라고 쓴다고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써요. 같은 건데. 자, 그럼 여기 뭘 쓰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방법이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은 거라고요. 아셨어요? 자, 그럼 이제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물으면 뭐라 그래요? 기대 수익률이다. 이거는 기본이고 한 단계가 또 있어요. 자,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투자하죠. 1,000만 원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요. 현재 1년 후에 돈이 들어오는데 1,320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1년 후에 들어와요. 자, 이거를 현재 가치로 바꾸어야 그게 할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할인하는 이유를 미리 정해놓고 할인하는 게 아니에요.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봐요. 1320을 10%를 할인해서 적용해 봐요. 그래서 이걸 나누기 1.1을 해요. 1320 나누기 1.1.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1200이 나와요. 1200. 10%를 할인하면은. 10% 다시 할증해보면은 120을 더해보면은 1320 나오죠. 1.1을 곱하는 거하고 여기 120을 더하는 거고 같아요. 1320 나오죠. 할인을 했더니 현재 가치가 1200이 나왔죠. 이 소리가 뭔 뜻인가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10%의 수익률이 달성되고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200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엄청 높다 이 말이 10%보다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자, 할인을 더 많이 해볼까요? 할인을 더 많이 하면 숫자가 더 작아지겠죠. 할인을 많이 할수록 숫자는 작아지겠죠. 그럼 다시 또 이거를 나누기 1.2를 해보는 거죠. 1320 나누기 1.2 하면 여기에 몇이 될까요? 1100이 돼요. 믿어주세요. 자,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20%의 수익을 만족하고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100이 더 들어와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자, 그럼 또 더 할인해 볼까요? 더 할인해서 이 값이 1000이 되도록 하는 숫자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자, 이 숫자는 뭐냐? 유입평가가 유출평가와 같도록 하는 요 할인율 있죠? 요거를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뜻이 뭐라고 뜻이? 유입평가가 유출평가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 뭐다? 내부 수익률이다. 그거 계산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방금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같다 그랬어요? 안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죠.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어렵게 질문을 했지만 나는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기대 수익률 생각하면 돼요. 1,000만 원 나가서 1,320이 들어오면은 예상 수익률은 몇 프로? 32%. 그게 요놈이에요, 그게. 질문은 어려워도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을 구하세요. 이게 뭘 구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뭘 계산한다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다고요. 몇 프로? 32%.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1320을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이걸로 나누기 했을 때 뭐가 되도록 1000이 되도록 요 미지수 X 구하는 거잖아요. 이 방정식 푸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인데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 물으면 나는 뭐 대답하면 된다? 나는 기대 수익률 대답하면 된다. 이거 푸는 거 패스하는 거. 푸는 거. 입장 정리하시라고요. 개념은 좀 어렵죠. 이게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 하면은 개념상 방정식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는 뭐로 계산해버리면 되니까 기대 수익률로 계산해버리면 돼요.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5천이 나가서 내년에 6천이 들어와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5천이 나가서 6천이 들어오면 원금 얼마에? 5천에 수익 얼마? 1000. 그러면은 5천분의 1000. 끝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몇 초면 돼, 몇 초면. 근데 사람들 못 풀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이 뭐지? 이렇게. 내부 수익률 뭐하고 같은데? 기대 수익률하고 같은데. 됐나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내부 수익률 뜻을 알았죠? 내부 수익률은 뜻이 뭐라고요?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그럼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도록 하면은 순영가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럼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순영가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럼 순영가가 0이 되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되죠. 그럼 뭐로 바꾸면 돼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모두 다 세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하죠.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물었을 때 세 가지 표현 뭐예요?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 순영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시험 다 출제됐어요. 한 번씩. 한 번씩 다 나왔어요. 이제 또 한 번 또 나오겠죠. 자, 그렇게 뜻을 물었을 때 대답을 했죠. 지금 다. 순영가가 뭐예요? 유입평가합에서 유출평가합을 빼서 계산합니다.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유입평가합을 유출평가합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이렇게 뜻을 물었을 때 대답해야 되고, 순영가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순영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여기까지 하면은 한 7, 80%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난이도 높은 거는 빼고. 그럼 이제 교재를 보실 때에는 273쪽에 순영가법에서는 개념에서는 그 1, 2, 3,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다 보시면 돼요. 순영가가 0이면은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읽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2번에 의사결정 기준에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이렇게 있죠. 일단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자 이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A의 순현가, B의 순현가, C의 순현가 전부 다 0보다 커요. 이거 하는 거 좋아요? 안 하는 거 좋아요? 하는 게 좋죠. 이거 다 하는 거 좋죠? 좋아요. 근데 이게 돈이 3억이 필요하고 이게 4억이 필요하고 이게 5억이 필요해요. 필요 자금이. 근데 나한테
보유 자금이 10억이에요. 가용 자금이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뻥튀기 해서 다 못하잖아 지금. 요거 두 개 하면은 요거 못하고 A, C 하면은 B를 못하고 B, C를 하면은 A를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뜻이 뭐예요 뜻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남는 게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하고 싶죠. 근데 내가 애석하게도 돈이 모자라 다 못해요. 그러면은 그 중에 두 개만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되죠. 좋은데도 버려야 돼. 좋은데도. 그게 지금 이런 상황, 요게 상호 배타적인 상황이에요. 상호 배타적인 상황은 순현가가 0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 것만 따지는 건 이제 돈은 얼마든지 있다면 이게 독립적인 투자의 경우예요. 독립적일 때는 그냥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타당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돈이 한정돼 있을 때는 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가 뭐라고요? 상호 배타적이라면 그건 나중에 한다고요. 그건 제일 좋은 거 두 개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일 좋은 거 두 개 선택하는 건 나중에 가르쳐 드린다고요. 됐나요? 지금은 이제 상호 독립적인 것만 하자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 해서 개념은 여러분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 공식도 아까 다 설명드렸으니까 됐고, 의사결정 기준도 상호 독립적인 것만 하면 되고, 상호 배타적인 경우는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수익률법의 개념은 그 내부수익률법이란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수익률이란 현금 유입현가와 현금 유출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또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 할 수 있죠. 자, 여기서도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만 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순현가법이 내부수익률법보다 우월한 이유 있죠. 이건 난이도가 좀 높아요. 난이도가 좀 높아서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77쪽에 기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이거는 괄호 1번, 괄호 2번 모두 다 현가란 단어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화폐 시간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밑에 기출문제 보세요. 자, 1번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맞죠? 순현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저는 유입이라 했고 여기는 수입이라고 한 차이밖에 없어요. 아까 저는 유출이라고 했고 여기는 비용이라고 한 것밖에 차이 없죠. 수입이나 유입이나 그 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유출이나 비용이나 그 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비용이 결국 나가는 돈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유입평가, 유출평가 이 소리단 말이에요. 지금 수입평가, 비용평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입평가, 유출평가 같은 말이라고요. 이런 것까지 틀리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은 타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부 수익률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보다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요구 수익률 아니에요. 됐나요? 이거 만약에 틀리면은 이제 혼나야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난이도 중하로 나온다고. 난이도 중하로.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됐나요? 그럼 됐다고요. 이런 정도. 난이도 높은 거 몰라도 웬만큼은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투자론을 넘어왔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두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감정평가라면 이게 어려운데 그런데도 잘 건너왔나요? 강 건너왔습니까? 강 다 건너왔는데 아직 저 못 건너오고 있으면은 제가 좀 애석합니다. 자, 이제 금융론 들어가서 지금 312쪽, 313쪽 이건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나마 314쪽은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지분금융, 부채금융 있죠? 자, 지분금융, 부채금융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11월, 12월 달에도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 4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일단 저당 상환 방법으로 넘어가십시오. 저당 상환 방법 가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당 상환 방법에서 제일 먼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나오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이 뭘까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일정하도록 갚아나가는 거죠. 자, 요거 앞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화폐 시간 가치에서 언급됐었죠.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당 상환 방법, 저당 상환 방법에서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요거 비교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교하는 게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요 두 개예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함께 비교하는 거예요. 자,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똑같이 갚아 나가는 건데, 그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려면은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를 곱한다 그랬죠. 자, 이 금액이 일정한 거죠. 근데 이 안에 뭐와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10년 만기예요. 매년 말 상환이고요. 10번에 걸쳐 갚는 거예요. 이거를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빌렸다면 10년 연 10%, 연 10%로 빌린 거예요. 그럼 아까 요 저당 상수가 10년 10%에 해당하는 저당 상수표에 가서 숫자를 찾으면은 1627, 0.1627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1627만 원. 이렇게 푼돈의 크기를 계산한다 그랬죠. 현재 돈 쪼개는 거잖아요. 지금 돈 빌린 거를 나누어 갚는 거. 자, 그러면은 첫 해, 둘째 해, 10년간 얼마씩 갚아 나간다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액이 1627, 1627만 원, 1627만 원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원리금을 지불하는데 이자는 다르거든요. 기간마다. 처음에 이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자가 줄어들죠. 근데 가져다 주는 돈은 똑같잖아요. 그럼 원금 상환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자, 그럼 첫 해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1억을 빌렸잖아요. 1년 썼죠. 10%로. 그러면은 1000만 원 이자 아닌가요? 1000만 원 이자면은 원금 상환액이 어떻게 돼요? 원금 상환액이 627이죠. 보고 있죠? 지금 1627인 게 1000이 이자니까 627 원금 상환하는 거예요. 항상 은행에서는 이자부터 먼저 계산해야 돼요. 이자부터 먼저 계산하고 627 더 가져왔네. 그럼 빚이 내려가네. 잔금이 얼마 남을까요? 9,373만 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9373. 자, 그럼 2년째는 얼마 빌린 셈이 되는 거예요? 9,373만 원 빌린 셈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예요. 9373. 그 93.3이죠. 4452 하면은 937만 원에. 자, 이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자가 줄었죠. 근데 가져다 주는 돈은 여전히 1627이니까 원금 상환하는데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원금은 이제 690을 이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627 내려갔지만 다음에는 690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점점 폭이 커지는 거죠.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계산 안 되죠. 8683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똑같이 1627 가져가는데 이자가 이제 또 863으로 줄었으니까 더 많이 이제 빚을 갚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갚아 나가면은 맨 끝에 되면은 이제 제로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1627을 갚아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자가 많지만 가면 갈수록 이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원금 상환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원금 상환은 점점 늘어나고 이자 지급분은 점점 줄어드는데 처음에 갚는 이자가 이거 1000만 원씩 못 갚죠? 1000만 원 안 되죠? 1000 다섯 번을 가야 반을 갚을 텐데 1000이 안 되는 금액이 한동안 가기 때문에 5년 됐을 때 반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약 3분의 2 정도 기간이 되어야 원금의 절반을 갚아요. 이게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의 특징이에요. 초기에는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어떤 게 이런 방식인지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자동차 할부. 자동차 할부하면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가죠.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30개월 할부 끊었으면은 한 20개월 지나야 반 갚은 거예요. 1000만 원 이제 일시불로 주고 남은 다 못 준 거는 1000만 원을 할부로 끊었다면 그 1000만 원을 20개월 갚아야 한 500만 원 갚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 지나야. 그게 원리금 균등 상환의 대표적이에요. 자, 근데 원금 균등 상환은 이 말이에요.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 상환액이 일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 갖다 줄 때는 원리금을 갖다 줘야 되죠. 원금만 갖다 줘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이자를 같이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원리금 지불액은 같을 거다, 같지 않을 거다. 원리금 지불액은 같지 않을 거다. 원리금 지불액 같은 건 이미 여기 나왔으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우선 계산 순서인가 하면은 원금 균등액을 계산하는 게 우선 순서예요. 그 계산 문제 나옵니다, 이거. 원리금 균등 상환은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했어요? 원리금 균등액부터 계산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균등액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뭘 이용한다?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 원금 균등 상환은 뭘부터 계산한다? 원금 균등액. 이 원금 균등액은 대부액 나누기 납입 횟수예요. 납입 횟수. 몇 번에 갚느냐, 몇 번에. 똑같이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1억을 빌렸는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몇 번에 걸쳐서 갚아야 돼요? 매년 말이니까 10번에 걸쳐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1000만 원씩 갚아야 돼요. 자,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은 1년, 2년, 10년간 제일 먼저 뭐 쓰는 거예요? 원금 균등액을 먼저 쓰는 거예요. 원금 균등액을. 여기에다가 얼마 쓰는 거예요? 100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자인 것은 똑같아요. 저기 이제 이자예요. 아시겠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 균등액 먼저 계산,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균등액 먼저 계산. 그 다음으로는 저쪽이든 이쪽이든 이자 계산해요. 첫 해 이자 얼마예요? 1000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얼마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네. 요게 그 다음에 원리금 지불액.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요걸 갖다 준 거예요. 요거를. 그럼 은행에서는 2000 받으면 뭐를 먼저 계산한 후에 1000만 원 이자 계산한 후에 잔금이 얼마예요? 계산해 주겠죠? 네, 잔금이 이제 9000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900이에요. 이제 9000에 900. 얼마 갖다 줘야 돼, 다음에는? 요거 가져가야 돼, 은행에. 이거 가져가면은 900 이자 빼고 또 1000 갚죠? 그럼 얼마예요? 8000. 그 다음에는 이자가 800. 여기는
1,800. 그 다음에는 7,000. 이런 식으로 갚아나간다 이 말이에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고 있죠. 처음에는 많고 나중에는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 함께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다 밑에다 해볼까요? 옆으로 해야 되나? 그래야 조금 더 비교가 쉽나? 자, 요게 1627이잖아요. 요 높이가. 여기는 2000부터 시작하죠. 2000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1627은 일정한데 얘는 2000부터 내려가죠. 처음에 누가 은행에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원금균등이 더 많이 갖다 줘. 원리금 지불액이. 원리금 지불액이 여기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고 여기는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맞나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는 원금 균등 상환인데 얘는 체감이라고 돼요. 체감.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많이 묻는가 하면은 이 두 개를 처음에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누가 많아요? 누가 많아요? 원금 균등이잖아요. 자, 그 다음을 물어요. 한 번이라도 납입했을 때 잔금이 누가 더 적어요? 이렇게. 원금 균등에 한 번이라도 갚아버리면 빚을 더 많이 갚는 게 누구란 말이에요? 얘란 말이에요. 왜? 발생 이자는 똑같아요. 어차피 첫해 이자는 여기도 1000, 여기도 1000이에요. 발생 이자는 똑같은데 더 많이 갖다 주는 만큼 더 많이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9,373만 원 남는데 저기는 9천만 원 남잖아요. 더 많이 갚았는 만큼 빚이 더 많이 갚아져서 잔금이 더 작죠. 그러니까 이자도 더 작을 거 아니에요. 9천에 이자 900, 9,373에 이자 937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질문하는 거죠. 납입기간 전체 납입 총액이 누가 더 많을까요? 은행에다가 이자 수익 누가 더 많이 갖다 줄까요? 원리금균, 원리금입니다. 이자 수익 더 많이. 이건 은행에 그만큼 처음에 덜 부담스럽게 갖다 줬는 만큼 은행에다 이자 수익 더 많이 갖다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 초기에 회수가 어떤 게 더 빨라요? 원금균등이 회수가 더 빠른 거죠. 돈을 더 많이 받아버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곁다리로 최정식을 질문을 해요. 최정식. 최정식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원리금 지불액이. 처음에는 원리금 지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원리금 지불액이 처음에는 이자에도 미치지 않아요. 이자가 이 정도인데 이자만큼도 안 가져가요. 뭔 뜻일까요? 이자는 1000인데 처음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러면 덜 가져가는 만큼 빚이 더 많아져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 한 몇 년 정도만 빚이 늘어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내려와요. 그렇게 설계를 해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적당한가 하면은 앞으로 소득 증가가 예상이 되는 젊은 세대들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고 잠깐 동안 보유하다가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그때는 팔고 바로 갚아버리면 돼요. 옛날에는 괜찮았겠죠. 옛날에는 부동산 불패 시절에는 이자 내는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가능했죠. 제가 재테크에 눈을 일찍 떴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텐데 저는 대출 받으면 무조건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 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자에 발생할지도 이자만큼도 안 되는 돈 갖다 줘도 빌릴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 요즘은 거의 없어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자, 교재에서 보실 때는 지금 뭐를 설명드렸는가 하면은 그 316쪽에 도표 있죠. 그 도표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도표를 보시면서 그 위에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원금 균등도 마찬가지예요. 원금 균등도 지금 도표 있죠? 예, 그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최정식 상환에서는 보세요. 최정식 상환에서는 특징을 보세요. 특징의 동그라미 2번. 이 방법은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부의 상환력의 특징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빚이 늘어난다 이 뜻이거든요. 빚이 늘어날 수 있다. 다음에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당 잔금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저당 잔금이 증가하는 정도보다 저당 지불액이 더 크게 증가하므로 결국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3번에 미래소득이 확실한 젊은 계층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예상 보유기간이 단기인 차입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하나 다른 방법에 비해 주택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 늦고 차입자의 소득 증가가 상환액 증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기타 상환 방법에서 괄호 1번, 2번, 3번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요. 괄호 4번은 그래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주택연금과 같아요. 역저당 옆에다가 주택연금 써놓으시면 돼요.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나 역저당이나 같은 거니까 거기서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그 중요 기출문제 있죠. 자, 기출문제를 좀 볼까요?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쪽 표죠, 이쪽 표.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작아지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지난주에 한 것도 아니고 방금 했어요. 지금 충격받았어요, 제가 지금. 다음에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작죠. 일찌감치 빚을 많이 갚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 수익을 적게 갖다 주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체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자, 요거 총 부채 상환 비율은 3, 4월 달에 할 거예요. 일단 남겨 놓으세요. 보류 해 놓으세요, 보류. 그 다음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조기 상환하면은 그때 남은 잔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잔금이 누가 더 적어요? 원금 균등 상환이 잔금이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적습니다. 그 다음에 체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작다.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 소리가 뭐예요? 빚이 계속 잔금이 줄어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체증식 상환은 아까 뭐의 상환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부의 상환이라 그랬죠. 부의 상환이 발생하면은 처음에는 빚이 좀 늘었다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잔액이 늘었다가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상황이 뭔지는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줬기 때문에 빚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데, 자, 잔금만 나타내면 이 말이에요. 잔금만 나타내면은 원금 균등 상환은 어떻게 내려갔어요? 잔금이 직선으로 내려갔어요. 직선으로. 맞나요? 직선으로 내려가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갔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이게 둘 다 뭐예요? 둘 다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처음엔 빚이 늘었다가 줄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틀린 말 아니에요. 요 두 개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자, 이제 배웠잖아요. 다음에는 안 틀리면 되는 거죠. 다음에 안 틀리면 되는 거죠. 예, 지금 배웠으니까. 요 상황을 얘기하는 요 상황을.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틀리는 거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수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지문을 봐서 틀리는 게 괜찮아요, 오히려. 틀리는 거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거를 잘 몰랐네. 앞으로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오늘 원래 여기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